선해청 제도, 이제 대동법이죠. 이 대동법은 과연 영구적으로 시행할 만한 것인가? 영구적으로는 시행할 수 없을 것 같다. 별로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야, 이거를 계속 할 수 있을까?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화 왕의 남자를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은 2012년에 개봉한 광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화 광해는 추창민 감독의 작품으로 관객 수는 1200만 명 정도였어요. 저도 당시에 영화관에서 광해를 아주 재밌게 봤는데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줄거리를 설명해 드리면 주인공은 하선이라고 하는 천민이에요. 근데 이 하선이 당시 광해군이랑 얼굴이 닮은 겁니다. 당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광해군이 이 하선을 데려다가 자신의 대역을 시키게 돼요. 그래서 천민인 하선이가 왕의 대역을 하면서 생기는 여러 에피소드들을 재밌게 다룬 영화인데요. 제가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이게 봤던 것은 광해군이 대동법을 시행하는 부분이었어요. 실제로 이 대동법이라고 하는 것이 1608년에 선해청이라고 하는 담당 기관이 설치되면서 시작이 되었고요. 비록 경기도 지역에 한정해서 실시하긴 했지만 대동법이 최초로 시작된 것은 광해군대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교과서에서 역사를 공부할 때 이 대동법을 광해군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배웠고 광해군이 대동법을 추진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 역사 기록을 보니까 이게 조금 논란이 있는 거예요. 과연 광해군이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동법을 추진한 게 맞느냐, 광해군은 과연 대동법에 찬성을 했느냐를 놓고 학자들끼리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동법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영화 광해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영화 광해에서도 조금 나왔지만 대동법이 뭔가, 이 대동법이 뭐길래 이 난리들인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백성들이 내야 되는 세금이 세 가지 명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토지에서 나오는 수확량을 거두는 조라고 하는 게 있었고 또 군역이나 요역같이 노동력을 바치는 용이라고 하는 세목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지역에 나는 특산물을 왕에게 바치는 조라고 하는 세목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살펴볼 이 대동법은 곡물과 관련된 세금, 조와 관련된 세금을 다루고 있는 문제예요. 조용조 세 가지 세목 중에서 당시 백성들을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괴롭혔던 세금이 바로 이 곡물을 바치는 이 세금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대동법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지역에서 나눈 특산물을 왕에게 바치는 것이었거든요. 예를 들어 A라는 지역에서는 꿩이 많이 잡혀요. 그래서 그 지역의 백성들은 꿩을 잡아다가 왕에게 바쳐야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물고기가 많이 잡혀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생선을 잡아다가 왕에게 바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낳게 돼요. 예를 들어 꿩을 바치던 지역에서 한 50년 전에는 꿩이 엄청나게 많이 잡혔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50년 후에는 꿩이 안 잡히는 거예요. 또 생선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많이 잡혔는데 10년, 20년 지나고 나니까 그 지역에서 더 이상 그 생선이 안 잡히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나에게 배정된 이 물산이 더 이상 그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또는 너무나 과중하게 매겨진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꿩과 생선을 바치던 주민들이 더 이상 그 지역에서 나지 않는 이 곡물을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요? 제일 간단한 방법은 다른 사람한테 사서 내는 거겠죠. 그래서 등장한 사람들이 박납인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박납인들한테 나한테 배정된 곡물을 사다 가지고 대신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박납인들이 다 착해서 원래 값에 그 배정된 곡물을 팔면 좋은데 당연히 엄청나게 마진을 남기려고 하겠죠. 그래서 명종실록을 보면은 꿩 한 마리당 가격이 쌀 8말, 생선 한 마리는 쌀 10마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 기준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값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박납인들이 비싸게 불러도 이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곡물을 내야 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박납인들한테 말도 안 되는 값을 주고 사다 가지고 관청에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실록에는 당시 백성들을 가장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이 박납인들보다 심한 사람이 없다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이게 그 유명한 우리 그 역사 시간에 많이 배웠던 박납의 폐단이에요. 백성들이 곡물을 바치기 위해서 박납인들한테 말도 안 되는 값을 주고 억지로 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의 문제점을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율곡이도 우리나라의 공납 제도는 가난한 백성과 부유한 백성을 구분하지 않고 무원칙하게 배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이 아닌데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거둘 때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배정을 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한테도 너무나 과중한 양의 곡물이 배정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율곡이 말하는 이 두 번째 문제, 아까 살펴봤듯이 더 이상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이 아닌데 그 지역에서는 도저히 구할 수 없는 물건인데도 계속해서 그것을 바쳐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 광해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 산골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한테 관아에서 전복을 바치라고 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선이가 아니 어떻게 농사꾼한테 전복을 바치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하면서 분개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그 곡물 제도의 문제로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바로 서리들입니다. 그 서리는 지방 관청에서 어떤 실무나 행정을 담당했던 사람들인데요. 백성들이 아주 힘겹게 그 곡물들을 마련해서 이제 납부를 하러 가면은 그 지방 관청의 서리들이 그 물건이 이상하다면서 트집을 잡는다는 겁니다. 뭐 상품의 질이 안 좋다, 뭐 맛이 이상하다 하면서 백성들이 바치는 그 곡물을 안 받는 거예요. 당시의 상황을 그 우리 남명조식 선생님이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간사한 서리들은 백성들이 곡물을 바칠 때 본래값의 100배가 아니면 받지도 않습니다. 곡물을 바치는 사람은 구족의 재산을 끌어모으고 가업을 팔아넘겨 겨우 마련하니 이러고도 나라가 망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서리들이 보통 박납인들과 연결된 경우가 많았거든요. 박납인들과 커넥션을 맺어서 그 박납을 이용하지 않고 자기가 곡물을 바치는 경우가 있으면 서리들이 일부러 안 받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박납인들한테 또 가서 물건을 사야 되고요. 아니면 서리한테 많은 뇌물을 주고 바쳐야 되고요. 그야말로 부패와 비리와 온갖 부조리함의 총집합체였죠. 그래서 남명조식 선생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이따위 여우나 살쾡이, 새, 쥐새끼 같은 놈들의 목을 베는 것이 무엇이 어렵단 말입니까? 저 백성들을 괴롭히는 놈들을 빨리 잡아다가 목을 베십시오. 이거를 가만히 놔두고 지금 뭐 하십니까? 하면서 그 선조한테 아주 강한 상소문을 올렸어요. 그 남명조식 선생님이 약간 그 화끈한 면모가 있는데 오늘날 남명을 또 좋아하는 분들은 조식 선생님의 이런 거친 면모를 또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율곡이도 주장을 했고 또 남명조식 선생님도 제발 이 문제 좀 고치라고 몇 번을 주장을 했는데도 그 실질적으로 고쳐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했던 사람이 바로 이원익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이원익 하면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명재상 중에 명재상인데요. 이원익이 그 새로운 왕, 광해군이 즉위했을 때 이런 상소문을 올립니다. 박납인들로 인해 곡물의 가격이 본래값의 10배, 100배가 되어 그 폐단이 고질화된 상황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던 공통적인 문제점이죠. 그래서 이원익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광해군에게 건의를 하는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별도로 담당 기관을 설치하여 곡물을 대신해서 쌀을 거두되 토지 한 겨를 기준으로 8말로 정해서 내게 합시다. 이게 대동법의 가장 기초적인 뼈대를 이루게 되는 내용인데요. 이원익 건의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곡물, 현물을 대신해서 쌀로 받자. 뭐 꿩이니 생선이니 뭐 이런 물건으로 바치지 말고 그냥 간편하게 쌀로 내게 합시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또 중요한데요. 토지를 기준으로 내게 하자는 거예요. 이 이원익의 주장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토지를 100결 소유한 사람이든 1결 소유한 사람이든 모두 바치는 곡물은 비슷했어요. 기존의 곡물 제도는 빈부의 격차를 생각하지 않고 집집마다 부과하는 게 기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100결 소유한 사람도 꼭 10마리, 토지 1결 소유한 사람도 꼭 10마리, 토지가 아예 없는 사람도 꼭 10마리 이런 식으로 바쳤던 겁니다. 근데 이게 이원익의 주장대로 이제 대동법을 시행하게 되면은 토지 1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토지 100결 소유한 사람은 1결당 8마리니까 800마리 내게 되고요. 토지 1결을 소유한 사람은 이제 8말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토지가 아예 없는 사람들은 곡물을 이제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주층의 부담은 늘어나고 일반 가난한 백성이나 땅이 없는 백성들의 부담은 획기적으로 낮춰준 게 대동법의 핵심이었습니다. 세액의 빈부의 격차가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서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 그 대동법을 반대하는 신하가 토지의 결수대로 세금을 부과하면은 지주들의 부담이 너무 큰 게 아니냐. 지주들도 백성인데
어떻게 차별을 두십니까 하면서 반대를 하거든요. 그러자 영화에서 광해군이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들도 기억이 나실 건데요. 땅 10마지기 가진 이에게 쌀 10섬을 받고 땅 1마지기 가진 이에게 쌀 1섬을 받겠다는 게 차별인가? 과세의 부담을 빈부의 격차를 고려해서 매겼다는 거. 차등부가 원칙이 반영된 세금 제도라는 점에서 이제 많이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원익의 이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광해군이 받아들입니다. 광해군 일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원익이 건의를 하니까 임금이 따랐다. 임금의 전교 중에 선혜라는 말은 은혜를 베풀자는 뜻인데요. 선혜라는 말이 있어서 그것을 담당 기관의 이름으로 삼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동법을 담당한 기관을 임시로 만드는데 그 관청의 이름을 선혜청이라고 했어요. 선혜청은 조선 후기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그 이름의 유래는 광해군의 전교에서 시작이 된 거죠. 물론 이때 시행한 법이 전국에 모두 적용된 것은 아니고 이제 경기도 지역에서 한정해서 시험적으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 제도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인지, 백성들에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이원익의 건의에 따라서 대동법이 처음 실시가 되는데 약 1년이 못된 시점에서 승지였던 유공량이라는 사람이 대동법은 계속할 수는 없다. 중단을 해야 됩니다 하면서 광해군에게 건의를 합니다. 유공량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선해청에서 곡물을 쌀로 거두는 일은 불편한 점이 많아 오랫동안 시행할 수 없습니다. 당시에는 대동법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선해법 또는 경기선해법 이런 식으로 불렸는데요. 제가 설명의 편의상 대동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유공량은 이 대동법은 불편한 점이 많아서 오랫동안 할 만한 법은 아니다. 광해군에게 사실상 폐지해야 한다는 건의를 올린 거예요. 근데 이 유공량의 건의에 대해서 광해군의 반응이 뜻밖입니다. 광해군이 이렇게 말을 해요. 당초 나의 생각에도 이 대동법은 진실로 시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으나 백성의 폐단을 없앤다고 하기에 우선 그 건의를 따라서 가능 여부를 시험해보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광해군이 처음에 이원익의 건의를 받았을 때 처음에 내 생각으로는 이 법은 진실로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원익의 건의에 회의적으로 생각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광해군이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지금 유공량의 말을 들으니 심히 두려운 생각이 든다. 예로부터 나라를 가진 자가 모두 그 지역에서 나는 곡물을 바치도록 했던 데에는 나름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왕한테 바치도록 했던 이 제도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제도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광해군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 박납의 폐단을 개혁하고자 하여 곡물을 쌀로 내는 방법을 택했는데 이것은 근본 원인을 정화한 게 아닌 말단 부분만을 정화한 것이다. 나의 견해는 이 방법과는 다르다. 이 말을 보면 이제 광해군의 생각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데요. 지금 박납의 폐단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맞는데 이걸 개혁하려고 곡물을 쌀로 바꾼 방법은 근본을 고치는 방법이 아니라 말단의 부분만 건든 개혁이다. 내 견해는 이 대동법의 방법과는 다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동법이 근본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광해군이 봤던 겁니다. 당시 광해군이 이렇게 뭔가 좀 중심을 못 잡고 약간 좀 갈팡질팡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 대동법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본격적으로 여론전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 대동법을 싫어했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당시에 이 법을 모든 사람들이 찬성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조익이라는 사람이 쓴 상소문에서 알 수 있는데요. 조익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성들 가운데 좋아하지 않는 자들이 매우 많은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좋아하지 않는 자들은 오직 지방의 부유한 토호들 뿐이고 일반 서민들, 소민들은 모두 좋아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이 세금 부담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대동법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거고요. 이제 재산이 적고 가난하고 땅이 없는 이런 백성들은 이 자신들의 세금 부담이 줄었으니까 대동법을 당연히 찬성을 했겠죠. 그리고 또 대동법에 대해서 가장 또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 박납인들이에요. 이제 특산물 대신에 쌀로 바치게 하니까 박납인들이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박납인들의 이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반대를 그 광해군 일기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일이 시행되기도 전에 논의가 분분하고 기존의 박납인들은 그 이익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여 일마다 교란시키니 일이 도중에 중단될 형편인지라 진실로 한심합니다.
또 이런 사실은 다른 기록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광해군 2년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선해청의 일은 백성들에게는 매우 편리한 법이지만 박나빈과 서리들은 매우 불편해하는 법이다. 그러므로 서로 청탁하고 뜬 소문을 퍼뜨려 기필코 이 법을 중단시키려 했다. 앞서 우리가 박나빈들이라든지 서리들이 백성들을 착취하는 이런 장면들을 봤는데, 백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한 법이지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막으려고 했겠죠. 여론전도 펼치고 아는 정치인 있으면 가서 로비도 하고 청탁도 하고 이렇게 했을 거잖아요. 아마 이 대동법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동법이 광해군도 갈팡질팡하고 또 박나빈들, 서리들, 또 지주들이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니까 이게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니까 이것을 또 막기 위해서 또 대동법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또 지지했던 사람들이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의병장으로 유명한 홍위 장군 곽재우인데, 곽재우가 상소를 올려서 대동법을 더욱 확대 적용해서 백성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십시오. 지금 경기도에서만 하고 있는데 이걸 오히려 더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된다. 어떻게 이 법을 중단시킬 수가 있느냐 하면서 지지 여론에 가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동법을 최초로 건의했던 사람인 이원익도 이렇게 지지 의사를 밝혀요. 지금 만약 이 법을 반년만 시험해보고 중단하게 되면 징수에 혼란을 주어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중간에 중단해서는 안 된다. 이걸 중단해버리면 오히려 피해가 더 커질 것이다. 이 법을 중단하지 말아달라고 여론전에 합세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덕형이라는 사람도 대동법이야말로 백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동법이 고칠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하가 서로 협력해 지켜나간다면 박나베 패단을 개혁할 수 있어서 거의 죽게 된 백성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조금씩 고치면 되는 게 아니냐. 이 법을 만약 지켜나갈 수만 있다면 앞으로 죽어나가는 많은 백성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법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덕형이 건의를 한 거예요. 이처럼 대동법을 놓고 이제 찬반 여론이 갈리게 된 상황에서 광해군의 의중이 중요했는데요. 광해군은 계속해서 이 대동법에 대해서 회의적인 의견을 내비칩니다. 광해 2년 3월 22일에 사관이 이렇게 적고 있어요. 임금의 뜻이 이 법에 대해서 불만스럽게 여기는 바가 있어서 매번 편안하지 않다는 전교를 내렸다. 이 때문에 경기 백성들이 허둥지둥 분주하고 상소를 가지고 대궐에 와서 울부짖었다. 그러니까 광해군이 뭔가 중심을 잡고 이 법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뭔가 이 법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동법이 자꾸 좌초될 위기에 처해지고 이걸 막기 위해서 혜택을 받고 있었던 경기 지역 백성들이 이거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살리는 법입니다 하면서 대궐에 와서 울부짖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광해군은 대동법을 계속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뭔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 광해 2년 1월 11일에 광해군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오직 곡물을 쌀로 바치게 하는 일에만 힘을 쓰는 바람에 원래에 사용되는 물품이 떨어지고 비축이 바닥나 채무가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대동법은 기존의 곡물을 쌀로 바꾼 법이거든요. 곡물을 죄다 쌀로 바꾼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백성들이 바치는 곡물 중에는 왕실에서 사용되는 물건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물건들을 죄다 쌀로 바꿔버렸으니까 광해군 입장에서는 왕실 채무가 이게 무엇이냐, 너희 신하들은 다 대동법에만 신경을 쓰느냐, 이렇게 좀 불만 아닌 불만을 나타낸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불만이 나타낸 부분도 있는데요. 광해 2년 11월 18일에는 광해군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해청 제도, 이제 대동법이죠. 이 대동법은 과연 영구적으로 시행할 만한 것인가? 토지를 기준으로 쌀을 내게 하는 것은 영구적으로는 시행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광해군은 처음 생각은 이게 한시적으로 시험을 해보려고 했던 건데 이거를 영원토록 계속 시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야, 이거를 계속 할 수 있을까? 대동법을 과연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이제 대동법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드러낸 거죠. 그래서 광해군이 이렇게 대동법에 대해서 미심쩍어 하니까 이덕형이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만약 이 법을 폐지한다면 백성들의 원망이 매우 많을 것입니다. 전일에 폐지하자는 논의가 나왔을 때 백성들이 대궐 아래에 와서 호소한 것만 봐도 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법을 폐지하는 순간
백성들의 원망이 가득할 겁니다 하면서 광해군에게 대동법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달라. 이 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해달라라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덕형의 이런 주문에도 불구하고 광해군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대동법이죠. 대동법을 경기도에서만 시행한다면 그것은 그래도 괜찮다. 그러나 다른 도에 확산시킨다면 분명히 끝에 가서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이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전부 적용되는 데에는 거의 100년에 가까운 세월이 걸리거든요. 그만큼 이 법이 굉장히 신중하게 점진적으로 추진이 되었는데 적어도 광해군은 이게 경기도에서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거를 전국에 전부 확산시키는 거는 반대다. 만약 이걸 다른 도에 전부 적용하면 분명 난처한 상황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광해군이 이 말을 한 지 약 한 달 뒤에도 또 비슷한 말을 하는데요. 광해군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온 나라의 세금을 전부 쌀로 내게 하는 것이 어찌 뭐 훗날에 헤아린 일이겠는가. 경기 이외에 다른 도까지 확산시키는 것은 결단코 안 될 일이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광해군은 대동법을 경기 지역에 한정해서 경기 지역만 하는 건 괜찮다. 하지만 이거를 전국에 전부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광해군의 명확한 입장이었습니다. 이처럼 대동법 시행 과정이 결코 만만치 않았다. 여러 가지 곡절이 있었다는 것을 사료를 통해 살펴봤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제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과연 광해군은 대동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게 맞느냐? 과연 이 광해군을 우리가 평가할 때 대동법을 중요한 업적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를 놓고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 광해군의 업적을 그래도 평가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좀 긍정하는 주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한명기 선생님이 있는데요. 광해군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결국 광해군은 경기도의 대동법을 유지시켰다. 요컨대 광해군이 대동법을 실시했던 것은 분명 하층민들에 대한 정권 차원의 양보라고 할 수 있었다. 한명기 선생님은 어쨌거나 광해군이 경기도에서 대동법을 폐지하지 않고 계속 유지시킨 부분은 평가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대동법을 최초로 시행을 했고 또 그거를 폐지하지 않고 유지를 시켰고 이런 부분은 분명 정권 차원에서 양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광해군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반면에 광해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한 책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오황영 선생님이 쓴 광해군 그 위험한 거울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오황영 선생님은 광해군은 대동법이라는 정책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했다. 결국 광해군은 대동법이 아니라 공납제의 현상 유지를 원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광해군은 대동법에 대해서 계속 회의적인 의견을 피력했고 이게 영구적으로는 시행할 수 없다고 말을 했고 또 전국에도 확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광해군은 결국 이 대동법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게 아니냐. 오황영 선생님은 평가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또 반론을 제기한 분이 이제 계승범 선생님인데요. 광해군 두 개의 상반된 평가라는 논문에서 저자를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이제 저자는 대동법 시행 의견은 있었으나 전혀 시행하지 않았던 선조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그래도 시범적이나마 최초로 시행한 광해군대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난했다. 그러니까 계승범 선생님 생각으로는 광해군이 그래도 시범적이지만 어쨌든 최초로 시행했던 것은 평가를 해줘야 될 게 아니냐.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율곡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시행을 하자고 주장을 했을 때 선조 같은 경우에는 시행을 안 했거든요. 그런 선조를 놔두고 왜 시범적이나마 최초로 시행을 했던 광해군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판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저자를 비판을 한 거죠. 그리고 또 같은 해에 이제 이정철이라는 분께서 광해군대 경기선해법 성립과 확대 요구라는 논문에서 광해군의 대동법 추진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경기선해법, 여기선 제가 대동법이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대동법이 다른 도로 확산되자 광해군은 대동법의 유지를 인정하면서 다른 도로의 확산을 차단했다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광해군이 경기 지역에 한정해서 유지하는 것은 그런대로 이해를 했다. 하지만 그 대동법이 이제 전국적으로 다 확산되는 것은 막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적어도 영화에서처럼 광해군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동법을 밀고 나갔다거나
강하게 추진을 했다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영화 광해를 통해서 광해 군대에 있었던 대동법 논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 영화에서 있었던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다루고 싶었거든요. 뭐 광해 군대에 있었던 중립 외교라든지 아니면 영화에서도 나오는 그 허균이라는 인물, 허균이라는 인물도 다룰 내용이 참 많은데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그런 내용들은 다 다루지 못했습니다. 오늘 다루지 못한 내용들은 제가 나중에 따로 사료 읽기를 통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은 대동법만 한정해서 다룬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영화 광해를 보면서 느낀 점은 역사를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역사 인물을 과연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들을 살펴봤듯이 이 대동법 하나를 놓고도 광해군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 인물의 어떤 면을 부각시키느냐에 따라서 인물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게 하나만 봐서는 역사적 인물을 제대로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역사 인물은 다면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장에 다면체를 항상 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 다면체를 항상 공부하면서 놓고 보고 있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역사 인물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전부 여러 가지의 면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많은 면 중에 어떤 면을 부각시키느냐에 따라서 역사가들이 어떤 면이 더 중요하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인물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광해군의 어떤 면을 보고 계신가요? 어떤 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네,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 2부인 광해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다음 3부인 영화 영린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